원건폐쇄를 때는 조선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으로 낙향을 하게 되고요. 이성계와 혁명파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왕과 정도전을 위시한 공신 세력으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권력 가진 세력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이제 권력 다툼이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대체로 보면은 태조 때는 왕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높지 않아갖고 정도전이 주를 하게 되고요. 주도하게 되고 그게 싫었던 태종 때는 왕이 주도하려고 요 공신 세력들 제거하게 됩니다. 자, 태종 때 제거하고 나서 세종 때는 오히려 어울려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다. 그래서 세종 때는 이쪽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유명한 정승들이나 재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조는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성종은 다시 이 세력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같이 공존하면서 정치를 합니다. 연산군은 그게 또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왕권을 가진다고 주도한답시고 또 신하들을 또 죽여요. 이제 그러다 이제 자기가 쫓겨나게 됐던 겁니다. 요 구도를 이해하면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태조 때 업적은 그 정도전이 주도한 것들이 주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조 때 정도전이 죽으면서 정도전은 그 뒤에 나타나지 않아요. 정도전이 나오면 조선은 태조 문제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했던 업적을 한번 볼게요. 법전 만듭니다. 법전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고려하고 뚜렷이 다른 점이에요. 국가 선무법에 의한 통치, 법전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조선 경국전, 경제분감. 자, 그리고 고려 국사. 기존 왕조에 대한 평가를 내려요. 물론 나쁘게 평가를 하겠죠. 내가 이제 건국한 게 정당하다는 말을 하려고 좀 한 겁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권위를 세우게 되는데, 이 왕이 왜 왕이 됐는가에 대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태조나 태종 같은 경우는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에 대한 명분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요. 자, 그 중에 태조 때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들고요. 태종 때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하는 그 세계지도를 만듭니다. 이게 어떤 권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태조 때 명나라 황제가 정도전을 불러와라. 잡아다 죽이려고 이제 불러오라고 하니까는 안 간다 하다 이제 명나라하고 전쟁할 뻔했었단 말이에요. 요동정보 시도가 있었다. 자, 태종은 이제 그걸 포기하면서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되고요. 자, 나머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정경문이 천상요동 같다. 정경문이 천상요동 같다. 고려국사 불체평까지 하면은 정경문이 곧불 걸려서 천상요동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1차 왕제할 때 정도전은 주게 되고요. 2차 왕제할 때는 왕자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태종 이방원이 이제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이고, 태종이 왕이 됩니다. 태조 때는 철저하게 이제 국왕이 중심이 됩니다. 공신 세력들을 척결합니다. 그래서 이쪽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데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그 중에 하나가 육조 집계 됩니다. 왕이 육조의 일을 직접 담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언론기구인 사관원을 독립시켜갖고 대신들을 견제시킵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병들 혁파시키고요. 자, 그리고 이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은 국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이든 인력이든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국민들을 파악을 합니다. 이것도 주로 태종과 세조 같은 사람들, 힘쓰던 사람들이 합니다. 태종과 세조 때는 호패법을 실시해갖고, 국가에 대한 동원력을 강화시킵니다. 호패법 실시한다. 자, 그리고 신문고라는 걸 실시하는데요. 이 백성들이 억울한 걸 와서 두드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하극상을 금지해놔갖고 백성들이 억울한 걸 해소할 수는 없고요. 반란이나 반역 세력 같은 거 있으면 그거 고발하라고 만든 겁니다. 역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들 공신 세력들을. 자, 그리고 저화라고 하는 지폐를 발행합니다. 사실 원간색비 때 우리나라가 원나라 화폐 썼었는데 원나라 화폐가 지폐였었어요. 원나라 갑자기 확단하고 나니까 지폐 쓰던 습관이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폐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량왕 때 저화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잘은 안 됐어요. 그럼 이제 태종 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원간섭기 때 지폐 쓰던 습관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저화 만들었다. 자, 그리고 주자소, 활자를 만드는, 우리 그 우왕 잘 만들었다. 직지심처일 있잖아요. 아예 이제 주자 만드는, 주자라는 건 활자를 주주한다는 뜻입니다. 활자 만드는 관청을 두고요. 그래서 이제 개미년에 만든 활자, 개미자를 만듭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자, 이거 두 번째 따면은, 태종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육사생도를 데리고 자기를 호신을 시켰습니다. 요거를 자기를 지키겠고. 근데 사람을 하도 많이 죽이니까 태종을 저주하는 혼이 많았었어요. 육사호신 저주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들은 최대한 약화시키려고 하고요. 여기는 파악해 나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악해 나간다. 자, 세종은 아빠가 이제 위험한 사람들 다 죽였기 때문에 세종은 이제 충분히 불러다 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정치한 사람이에요. 조화롭게. 그래서 세종은 의정부, 집현전 이게 다 불러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의정부 정성들을 쓰는 게 서사제. 서사는 사인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왕한테 보내지 말고 의정부가 사인해서 필요한 것만 보내라는 겁니다. 같이 일하자. 정성들과 같이 일하자 그 뜻입니다.
집현전, 이건 아예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고요. 자, 공법. 세종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파악했잖아요. 그 파악한 걸 기반으로 여기 세제를 만들어요. 근데 백성들을 도움이 되게, 애민에 기반한 세제를 만듭니다. 그게 공법이에요. 전세를 좀 줄여준 겁니다. 자, 화폐 만드는데, 조선통보라는 화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의정부 짚고 조선 통치했다 하면 돼요. 의정부 짚고 조선 통치했다. 의정부 데리고 조선 통치했다. 이게 세종 업적이고요. 세종은, 사람들 데리고 하다 보니까는 많은 문물들이 나타나게 돼요. 많은 문화업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업적 같은 것들도 많이 꼽히게 되는 시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있었나 봅시다. 삼강행실도,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의방유치, 칠성산 대표. 다 보면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 농사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는 것들입니다. 삼강행실도는 예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용정치에 따르는 겁니다. 백성들 실제 삶에 쓰임이 되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문화적인 사업들도 많이 이루어졌다. 자, 갑인자. 아까 주자주에서 활자를 또 만드는데, 세종 때 만든 건 갑인년에 만들었다 해서 갑인자라고 합니다. 총통등록은 이제 무기에 관한 책이에요. 화양무기에 관한 책. 자, 이거를 두 번째 따면, 많은 문화 서적들, 문화 업적들이 만들어지는데 되게 잘 나오죠? 이걸 두 번째 따면은, 삼총, 향직 주제에 깝치지 마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보면은 자기 언어를 가졌죠. 자기 도량형을 가졌죠. 자, 이러는 것. 그리고 시간은 자기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한양을 기준으로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지. 이건 천자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이 마치 황제가 할 만한 일들을 했단 말이지. 그 삼총, 우리는 제후국이잖아. 향직 주제. 깝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황제가 할 일을 했었으니까. 우리는 제후국인데. 자, 세종 같은 시기 때 그 대외 정책도 국방도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이때 주로 쳐들어온 것은 왜구였었는데 왜구를 탄탄하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위에는 여진이 있었는데 여진도 탄탄하게 통제를 합니다. 왜구와 여진을. 자, 대마도 정벌합니다. 왜구의 근거진 대마도 정벌하고요. 그리고 화전양면책으로 가요. 때릴 땐 때리고 달랠 땐 달래고 합니다. 그래서 산포를 열어주고, 야, 왜 그래 임마. 니네 물건 필요해서 그래? 열어줄 테니까 물건 교역해. 세계의 항구를 열어줍니다. 애들이 교역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때리고 달래고 잘합니다. 근데 이때의 무역은 다 제한 무역이에요. 무조건 제한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조선이 정한 만큼만 오게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 무역의 기준을 정했었다면은 강화도 조약 때 가면 이제 그때는 일본이 정해요. 그래서 이건 역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 이때 체결한 조약을 개해약조라고 합니다. 개해년에 체결했다라고 해갖고. 자, 그리고 사군육진을 개척해갖고 그 여진의 이 근거지를 더 위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경기에 있잖아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하는 그 영토가 세종 때 만들어집니다. 그거 혹시 아시나요? 그 세종이 좋아했던 음식이 있는데 뭔지 혹시 아세요? 고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 양반 야채 엄청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비만이었었답니다. 비만에 당뇨병이 있었고, 당뇨병 때문에 말년에는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까지 됐다고 해요. 합병증 생겨갖고. 그래서 너무 고기를 좋아하셔갖고, 고기를 직접 만들기도 하셨대요. 그 세종이 만들었던 고기 중에 유명한 고기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삼계탕을 직접 만들어 드셨답니다. 그거 혹시 아시나요? 삼계탕을 대마도에서 만드는 거 아세요? 대마도에서 만드는 삼계탕은 거기에 인삼이 아니라 오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대. 대마도 삼계탕에 오이 들어가는데 이건 세종이 직접 만들었답니다. 신하들한테 먹였대. 너무 맛있었대. 너무 브라보 이렇게 했답니다. 됐죠? 대마도 삼계탕 오이 만든다. 자, 대마도 정벌했다. 삼포 개항했다. 계약조 체결했다. 계약조가 50척과 200석까지만 교역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대마도 삼계탕 오이 사유하면 됩니다. 사군육진 개척했다. 이게 세종 때 국방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종 아들이 문종인데 문종이 너무 일찍 죽죠. 그래서 세종 손자 단종이 왕이 되는데 단종돼요, 단종. 그리고 세종의 또 다른 아들, 둘째 아들 세조가 조카를 치고 이제 왕이 되죠. 자, 문종 때 업적은 죽었을 때 문종이나 성종을 붙이는 건 제도정비를 한 사람들한테 붙이는 건데 세종 후반의 일들을 문종이 거의 세자로서 담당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종이라 해준 겁니다. 그렇다고 업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역사책은 이때 완성이 됩니다. 고려사와 고려사전류는. 그래서 문종이라 해준 겁니다. 단종 때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이게 세주의 쿠데타죠. 수양대군의 쿠데타죠. 사료도 간단히 볼게요. 워낙 잘 나오니까. 천하에 떳떳한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오륜이라고 해요. 오륜. 오륜 중에 1등이 뭐냐면은 충이죠. 충효죠. 거기에 여자까지, 여자의 정절까지 합치면은 삼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충효절이, 효자 충신 연료, 요거 나오면은 삼강행실도라는 겁니다. 3가지 기강에 관한 케이스 스터디를 그림까지 포함해서 만들었다는 책을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교윤리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가능한 책이에요. 그래서 막 퍼뜨립니다.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었어요. 삼강행실도가. 이렇게 유교윤리가 우리나라한테 이제 정착되어 가는 겁니다. 이걸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로 변환이 돼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세종이
거기에 큰 족적을 남깁니다. 세종하고 성종이. 자, 또 하나, 여러 도의 감사한테 명해서 주변의 노농들이, 경험 많은 농부들이, 나이든 농부들이 했었던 것을 들어올리려 했었다. 그래서 주로 삼남지방, 충청, 경상, 전라가 농사를 잘 지는데 이 사람들이 경험을 적게 해갖고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합니다. 그래서 선진 농법이 전국에 퍼지게 하는데 이걸 농사직설이라고 해요. 직접 들은 얘기란 뜻입니다. 직설은.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이어서 한번 또 볼게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년종 임명선, 이게 조선 전기왕이죠. 이거는 꼭 기억해두세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년종 임명선.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태세세성입니다.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이에요. 자, 성종이 조선 초기 때 이제 문물 제도를 완비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가 일단 조선의 체제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자, 거기에 조선을 건국한 게 왕과 공신이 같이 했으니까 둘의 권력 관계를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세조는 왕권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려 했었습니다. 성종은 신하들에 관려고 했었고요. 연산군은 다시 왕권 중심으로 하려 했었고, 중종은 오히려 신하가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 기억 좀 해두세요. 세조 봅시다. 세조의 롤모델은 할아버지였었습니다. 태종하고 정책이 되게 비슷해요. 육주직계제 부활했다. 자,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었던 그 사람을 등용하던 기구들이 있죠. 자, 그 집현전에서 왕을 가르치는 것을 경연이라고 합니다. 돗자리 피고 왕한테 가르치는 것을. 이거 다 협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조는 여기 사람을 데리고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현전과 경연 협파했다는 것은. 자, 핑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방에도 유학자들, 그 지방으로 낙향했었던 유학자들이 모여있는 기구가 있는데, 유양소, 이것마저 협파시켜버립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현전 없앤 명분은 뭐냐면은, 집현전 학자들이 세조를 끌어내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을 다시 세우려 했었단 말이에요. 이걸 사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양소 임원 중에 하나가 난을 일으켜요. 이시해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걸 핑계로 집현전과 유양소를 없애버린 겁니다. 즉 유학자들 기구를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설치는 걸 좋아했던 왕은 아니다. 자, 그리고 호패법 다시 실시합니다. 호패법. 자, 그리고 직전법이라는 토제도를 만듭니다. 세조가 쿠데타로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쿠데타에 도움이 된 사람들을 훈구 세력이라고 합니다. 공이 있는 세력이란 뜻이에요. 이 둘이 다시 정치하는 겁니다. 왕과 훈구가. 그 태종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태종은 공신들을 다 쳐냈다면 세조는 쿠데타로 왕이 됐기 때문에 공신을 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신을 두고 정치한다는 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이 훈구들이 이제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조 쿠데타가 싫은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왕을. 이 떠난 사람들한테 토지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떠난 사람 빼고 남아있는 사람한테만 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직전법입니다. 현직자한테만 주는 게. 이 세조의 쿠데타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사실은 과전법이 전현직한테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토지가 너무 적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줄 토지가 없었어요. 그 토지의 부족 때문에 직전법으로 바꾼 거긴 한데요. 세조의 쿠데타를 기억하면 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경국대전이라는 거,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나라가 사실 조자가 붙는 것은 나라가 새로 세워질 정도의, 창업의 군주한테만 조를 붙입니다. 나라가 바뀔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전을 다시 만드는데 경국대전입니다. 완성을 못합니다. 완성한 게 성종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종이 된 거예요. 아까 태조 때는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을 만들었다면 여기는 이제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조 때, 세조는 불교를 되게 아꼈던 왕이었었는데 큰 사찰을 만들어요. 도성 안에다가 원각사라는 절을 만들고 거기에 원각사 10층탑을 만듭니다. 지금 탑골gon에 있는 그 탑이 이 세조가 만든 탑입니다. 거기에 절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군사주들은 웬만하면 세조 때 나타나요. 이 공포정치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진관치체라는 걸 이때 만듭니다. 전국에다가 진을 만들었고, 진은 일종의 GOP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 지역의 38선화 같은 느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세조가 누굴 죽이고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냐면요, 김종설 죽이거든. 김종설 죽이는데 어디 가서 죽이냐면 김종설 집에 가서 죽여요. 의심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물어보는 거지. 형님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야, 집으로 가는 거야. 집으로 직진. 집 직진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애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한 3-4명밖에 안 가는데 위험하잖아요. 야, 가자. 간언했다는 겁니다. 집 직진 간언했다. 간경도감 원각사. 그 조선시대 때는 웬만하면 유기정치를 피는데요. 조선시대 때 불규정치 폈다면은 세조 아니면 명종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됩니다. 불규정치 폈다. 불교를 중시했다면은 세조 아니면 명종입니다. 자, 세조의 증거는 간언입니다. 간언. 간경도감 원각사. 자, 성종은 또 세종이 롤모델이었었어요. 세종하고 되게 비슷하게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세종하고. 태종은 세조랑 비교하고 세종은 성종이랑 비교할게요. 세종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불러다 쓰는 입장에 섰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었냐면은 집현전이라는 걸 만듭니다.
지편제를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이제 불러다 썼다라는 거죠. 이게 세조가 없앴던 거고, 성종이 지편제를 부활시켜요. 그 부활시키는데 이때 이름을 홍문관이라고 합니다. 홍문관. 자,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태종은 공신들을 죽이고 왕권을 강화시켰잖아요. 이게 세조랑 다른 점인데, 세조는 공신들을 죽이진 않아요. 같이 갑니다. 세조 때 만든 공신들을 훈구파라고 하는데, 훈구파랑 같이 갑니다. 훈구파가 세조 손자인 성종 때쯤 가면은 왕권을 능가할 정도로 힘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훈구 때문에 너무 불편해. 그래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러들이는데 누굴 불러들이냐면은 이 중앙정에는 훈구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사람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종은 고려 말에 온건파의 후신이었었던 조선왕조 개창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방으로 낙향했었던, 게다가 이 훈구의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이 지방 유학자들, 이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사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홍문관은 이 사림들이 이제 진출하는 진출로 역할을 합니다. 사림들이 처음 진출하는 겁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김종직이에요. 김종직은 세조 때 처음으로 이제 과거 진출해갖고 그 초급 간부를 하는데, 성종 때쯤 가면은 자기 제자들을 많이 불러들여갖고 하나의 이제 파를 형성할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계에 훈구파와 더불어 살인파라는 게 존재했었던 시기가 이때라고 해요. 그래 마치 성종 때는 이런 모양을 띠게 돼요. 성종 때는 훈구라는 집단과 살인이라는 집단이 잘 공존하고 있는 모양새를 띠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성종이 잘 균형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종은 이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고. 자, 그래서 사람 불렀다. 공통점이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백성들을 아끼는 왕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기정치를 피는 왕들인데, 유기정치를 피면은 민본 정치를 하게 돼요. 백성들이 근본에 드는 정치를. 그래서 백성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세금이거든요. 세금을 완화시키는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세종은 공법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전세를 완화시켰고요. 성종은 관수관급제라는 걸 만들어갖고 토지에 대한 세금을 조금 완화시켜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게 해줍니다. 자, 또 하나. 사람을 불러다 쓰다 보니까 많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편찬물들이 만들어지는데 몇 가지 편찬물 있죠. 삼총, 향직 주제에 깝치지 마. 삼총 향직 갑실이라는 거 있었죠. 성종 때는 그 대표적인 3대 편찬물을 역지법이라고 하거든요. 역사, 지도, 지리지, 그리고 법전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성종 때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종이라 합니다. 조선은 특히 완성된 책에다가 동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동국이 지금 말로 하면 K라는 뜻이야. K뮤직, K아트 할 때 그 K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국자 붙은 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했는가 보도록 합시다. 경국대전. 이게 이제 조선의 법전이 완성된 거거든. 동국통감. 한국 역사 완성된 거거든요. 최초의 통사가 나온 겁니다.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쓴 책. 동국여지승랑. 사실 조선이 건국하고 이성계는 서울만 장악한 거지 지방은 몰랐었어요. 그 지방까지 다 파악된 거예요. 지방사, 지역사를 쓴 겁니다. 일종의 지역사를. 이건 중종 때 신증이라고 해갖고 이제 한번 버전업이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거는 그 버전업 된 게 남아있어요. 신증, 증보판이. 자, 그리고 유기정치 핀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예법설 편찬합니다. 유교는 예의니까. 그러니까 유교는 다른 말로 하면 한편은 예를 말하고요. 예는 차별을 말합니다. 너무 차별만 말하면 너무 딱딱하잖아. 그래서 유교에도 조화를 말하는 게 있어요. 하모니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합니다. 이거 예,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정치 피는 사람들은 예, 악을 정배해요. 힌트인데 조선시대 왕대사 문제가 나오는 데 있잖아요. 어떤 예법서를 편찬했대. 누구냐 물어보는데 엄한 데 찾지 말란 말이에요. 세종 아니면 성종주 찾으란 말이야. 16세기까지 하면 중종까지 하고 3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교왕이라고 합니다. 이 3명 때 예서가 편찬됩니다. 자, 또 하나. 음악 문제가 나왔어. 음악을 누가 정배했냐 그러면 세종하고 성종주에 찾으면 돼. 엄한 데 찾지 말란 말이에요. 예, 악을 정배한 사람들이 이 유교왕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종 때는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궁중음악을 정배했었고요. 성종 때는 악학개범이라는 걸 만듭니다. 세종 때는 삼강행실도, 성종 때는 국조오래라는 걸 만들어요. 국조오래의 악학개범을 만듭니다. 자, 동문서는 한국문학전집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신숙주가 세종 때 일본에 여행 갔다가 이게 이제 책을 쓴 게 성종 때 씁니다. 해동제국기라고. 요걸 다 합치면은 경똥똥똥 국악회라고 합니다. 경똥똥똥 국악회. 요 국악은 예약 정배했다는 거고, 요거는 역지법 완성했다는 겁니다. 자, 요걸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두 문자 드릴게요. 자, 세종은 의정부 찝고 정치했다 그랬잖아요. 태종하고 세조가 아빠하고 아들이 육조 중심의 정치를 폈다면 세종은 의정부 집공 정치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성종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관들을 위해서 서재를 많이 만들어줘요. 공부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경연을 제일 많이 했던 왕 중에 하나거든. 사관을 위해서 서재 만들어줬다. 사림이 진출했다. 그리고 관수관급제. 자, 그리고 성종은 유교왕이기 때문에 예의를 되게 강조하는데 고려 성종 때처럼
약간 예의가 지나치게 강조가 되었고 불편한 점도 있어요. 고려 성종 때는 노비 한천법이 있었죠. 조선에서 예의를 강조하는 게 충효는 일찍부터 강조가 됐던 거고요. 조선에 들어와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여자의 윤리입니다. 여자 윤리는 뭐가 있을까? 정조예요, 정조. 한 남자만 못 살라는 거. 이거를 국법으로 강조하게 되는데 재혼하면 네 자식은 절대 출세 못해. 이게 제가금지법이에요. 치사하게 자식을 볼모로 삼았고 재혼을 못하게 한 겁니다. 또 하나 본처, 처첩의 차이를 두는 겁니다. 서얼들은 그러니까 첩의 자식들은 문관이 되지 못해요. 문과 시험을 못 보게 합니다. 문과나 잡과 같은 것만 보게 해갖고 출세 제한을 만들어놔요. 이거를 서제라고 합니다. 서제. 성종 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서제. 사관을 위해서 서제 만들었다. 이게 누가? 성종이 만들어준 것이다. 홍문관까지 하면 홍문관 서제 하시면 돼요. 홍문관 서제. 혹은 김종직 서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똥똥똥 국악회. 자, 잘 기억해주세요. 자, 이렇게 잘 가다가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요. 이 성종아들인 연산군이 또 그지랄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신하들이 너무 나대는 게 이게 왕권이 약해진 거야. 훈구는 장차관이니까 원래 힘이 셌었고 사림들은 4, 5급밖에 안 되는 놈들인데 얘는 주로 언론직에 지출해갖고 잘못된 걸 비판하는 애들이거든요. 왕한테 맨날 뭐라고 쫑알쫑알 짜대는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이게. 그래서 연산군이 한번 얘들을 손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손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다 손봐주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요. 훈구가 힘이 세잖아요. 훈구가 힘이 세니까는 훈구도 사림들이 쫑알쫑알 대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었거든요. 얘도 비판하고요. 왕도 비판하고 그냥 오로지 까대는 게 애들 이랬었거든. 훈구들은 장차관이니까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얘를 공격하는 것을 모른 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춘추관인데 춘추관에서 이제 사초라는 걸 작성하거든요.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기록했다가 왕이 죽고 나면 그걸 이제 실록으로 만들거든. 그 평상시 살아있을 때 만드는 그 초안을 사초라고 합니다. 역사의 초안을. 그 사초는 누구도 열람을 못해요. 그 사관의 직서직필을 위해서 이제 그걸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 대통령 기록실에 기록물을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그 춘추관의 관장이 이걸 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기록실 관장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언론에다 풀어갖고 이슈화 시킨 겁니다. 그럼 언론이 있잖아요. 언론이 이걸 봐서는 안 되는데 봤다. 훈구 니네가 잘못했다라고 그 사람을 비판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이슈화 된 겁니다.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조의제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성종 때 출세했었던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씁니다. 여러분들 초안지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장기판에 보면 초나라 한나라 싸우는 거잖아요. 초나라는 항우가 있고 한나라는 유방이 있는데 유방은 왕족이고 항우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족이 아닌 사람이 싸우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우가 가짜 왕을 하나 세워놔요. 그러니까 힘없는 허사비 왕을. 그게 의제인데 이 의제가 허사비인데 지가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항우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한테 죽은 왕이야. 되게 개 뜬금없이 있잖아요. 지금 와갖고 의제를 애도합니다라는 글을 쓴 거야, 김종직이. 이게 세조를 비판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언론에 이제 이슈화 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종의 할아버지가 세조인데 현 왕까지 정통성이 부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사림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왕을 능멸한 거니까.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건으로 올라왔었던 사림들이 다 날아가게 됐었던 그 사건을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이게 최초의 사화입니다. 연산군 때. 성종 때는 균형이 있었고 균형이 깨진 게 연산군 때입니다. 최초 사화입니다. 김종직은 성종 때 죽었기 때문에 이때는 시체였었고 부관참시를 당하고요. 시체 끄집어내고 시체를 자르는 거고 김종직의 제자들이 죽어요. 김일수 같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화가 발생하는데 그건 이제 갑질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질사화. 갑자년에 있었던 사화인데 연산군이 지금 다 꼴보기 싫어. 얘는 왕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훈구든 사림이든 간에 왕을 능멸하려고 하면 너무 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핑계 잡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죽거든요. 사약 먹고 성종한테 빗보여갖고 사실은 그 대비 때문에 죽게 된 건데 대비하고 성종 때문에 죽게 된 건데 연산군이 초기 때 이미 알았었어요. 엄마 어떻게 죽었는지. 근데 지금 이슈화 시킨 겁니다. 뒤늦게 이슈화 시켜서 훈구 너희들이 왕한테 꼬질러갖고 엄마가 죽게 된 거 아니냐. 너희놈 새끼 죽어! 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림도 있잖아요. 남아있던 사림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 뭐 했는데 너도 죽어!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를 궁궐파 대 정부파의 대립이라고 해요. 이건 왕이 갑질했다 하시면 됩니다. 갑자사화. 폐비요시 사건으로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연산군 때는 뚜렷한 업적, 사화란 업적만 남기고, 예, 훈구들에 의해서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 해서 사화라고 합니다. 요 갑자사화는 특이하게 이제 훈구도 화를 입었지만,
자, 훈구들이 당하니까 이제 훈구들이 뭉친 거야. 뭉쳐갖고 왕을 오히려 쫓아내고 새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최초로 신하가 세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중종이라고 합니다. 조선은 특이하게 신권이 강한 나라인데요. 이제 뚜렷하게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부터 16세기입니다. 16세기는 그래서 조선 초기 때 만들어진 체제가 이제 좀 이완되는, 느슨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6세기 왕은 중종, 인종, 명종, 선종. 그 연산군이 15세기, 16세기 걸쳐 있습니다. 합치면 연중, 인명선이 16세기 왕인데 사실 연산군하고 인종은 삑살이니까 빼고요. 중명선 3명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사람 때 뭔 일이 있었는가 보도록 할게요. 중종은 사실 왕이 되기 그 하루 전까지, 1시간 전까지 자기가 왕이 되는지 몰랐었어요. 신하들이 와서 세운 거니까 신하들이 연산군의 동생을 찾아와 갖고 중종은 뭐 그 연산군이 지 동생을 지켜줬어요. 애가 원체 또라이긴 한데 설마 동생까지 그런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런 건 하질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중종은 잘 살고 있었는데 연산군 쫓아내니까 바로 다음 왕위 계승자가 이제 그 동생일 거 아니에요. 찾아온 겁니다. 그 되니까 이제 중종은 아주 허수아비야.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내가 그래도 왕이 됐는데 허수아비로 살기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중종도 이 훈구를 견제하고 싶었어요. 자기를 왕을 시켜준 건 훈구지만 너희한테 휘둘리고만 살지는 않겠다라고 해갖고 다시 한번 살인들을 부릅니다. 이걸 살인의 2차 진출이라고 합니다. 성종 때 1차 진출, 중종 때 2차 진출하는데 성종 때 진출한 사람이 김종직, 알아두셔야 돼요. 중종 때 진출한 사람을 조광조라고 합니다. 이 조광조한테 사실상 거의 전권을 일임으로 합니다. 위임이 아니라 일임이에요, 일임. 그래서 조광조하고 대화 나누는 걸 너무 즐겼대요. 자기와 뜻이 같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그 생각이 자기랑 비슷하니까 너무 좋아했대. 그래서 신하가 아니라 사부라 불렀었습니다. 조광조를. 자, 그렇게 믿고 맡겼었는데 조광조가 너무 급진적인 개혁을 합니다. 자, 이 살인들은 있잖아요. 성략을 철저하게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종교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너무 신앙이 깊으니까 타협을 못하는 겁니다. 다원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일신앙 국가로 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완고하게 가다가 이제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했는가 보도록 합시다. 조광조를 불러드렸고요. 조광조의 개혁 정치 나타납니다. 자, 이 사람들 유학자들이니까 예학을 강조합니다. 그 도학이나 예학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치 예학을 강조했다. 자, 언론직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왕 가르치는 것도 일종의 언론인데 경연하고 언론이 활성화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걸 이 사람들이 그 정치하는 수단이니까 그게. 자, 이 조광조가 지방에 있었던 사림들을 많이 불러들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현량가랑을 설치합니다. 성종 때는 홍문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들였다면은 중종 때는 현량가라는 일종의 천거제를 만들어 갖고 좋은 선비들은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구국공무원 7국공무원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불러드립니다. 현량과예요. 이건 중종 때만 있었기 때문에 중종 왕대사로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랑 스타일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확실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은 자기들이 보는 성경책을 보급해요. 자기들이 보는 성경책을 보급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소주양이라고 합니다. 소주양. 소학과 주자가래가 그 성략을 체결시킨 사람이 주희거든요. 주희. 주희가 공자 맹자처럼 자자 붙으면 극존칭이거든. 자자 붙여서 부르는 사람이에요. 되게 높여 부르는 사람입니다. 주자가 만든 예법서고요. 주자가래가. 그리고 주희 혹은 주희 제자들이 공자 맹자 말들 중에 좋은 말만 추려갖고 편집해서 새로 만든 게 소학입니다. 소학은 이제 대학에 대칭하는 개념인데 수신서예요, 수신서. 그 일종의 애들의 성경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학과 주자가래를 막 보급하는 거예요, 지방에. 자기가 같은 무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방 사람들을. 그러고 이제 불러들이는 거, 현랑가로. 그리고 요 사람들이 따로따로 놀면 힘이 없잖아요. 지방 사람들이 뭉칠 수 있게 뭘 만들어주냐면은 향약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원래 지방에는 전통적으로 농민 공동체가 존재해요. 두레 같은 게 존재했었는데,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는 향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불교 공동체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이단이야. 불교 공동체가 아니라 유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유교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게 향약입니다. 말은 이쁘지. 향촌 규약, 향촌 약속이라는 건데 말은 이쁜데 철저하게 유교 신앙 위주로 움직이는 유교적 규범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유교적 신앙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말 안 들으면 후대로 팹니다. 약간의 강제가 들어간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향약입니다. 이 사림들이에요, 이 사림들. 왕은 세종하고 성종 같은 사람이 그 역할을 했었고, 실제 주 인물은 사림들이 불교 사회에서 완벽하게 유교 사회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유교적 꼰대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사람도 많았을 때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막 농담인데, MT 가거나 이제 여학생들하고 술 마시고 하면은 약간 그 모질했던 놈들이 미친놈들이죠.
가끔 장난삼아서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어 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말 하는 놈들이 있었다니까, 그때는. 지금 큰일 나죠. 하여튼 그런 꼰대 같은 양상을 만든 게 유교 사회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환경이 됐었던 겁니다. 지금 뭐 유교를 가지고 나는 유학자입니다. 이러면 뭐 미팅 자체를 나갈 수가 없죠. 소개팅 자체를. 이제 많이 또 변했고 지금은. 조선은 완벽하게 유교사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단을 배격하는데 서격서가 도교 재산을 관청했었거든요. 국가에서 도교를 주관하는 관청이 있었어요. 없애버립니다. 이단을 배격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큰 위기가 오는데요. 이 훈구들이 지금 적이잖아요. 이 사림들한테는. 사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간들입니다. 그 훈구들은 이 국가가 내려준 공신책봉으로 이 사람들이 이거 공신이 된 거거든요. 그 공신책봉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면서 공신책봉을 무효화시키는 거야. 한 4분의 3을 있잖아요. 무효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훈구들이 미치죠. 공신책봉 되면 국가에서 돈이 나오지. 그리고 큰 죄를 져도 공신의 자손들은 죽이진 않거든. 웬만하면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 혜택을 다 없애는 건데 미치죠. 이게 훈구들을 뭉치게 만듭니다. 이걸 위훈삭제 사건이라고 하는데, 위는 수도, 사입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으로 공문을 받았다. 그래서 4분의 3을 없애버리는데 이게 훈구를 뭉치게 해갖고 사림들을 다시 죽이게 하는데 기묘사화입니다. 중종 때도 보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중종 때도 다시 균형이 이루어졌던 거였었어요. 이 하트가 두 번 있는 거야. 성종 때, 중종 때. 훈과 사림이 공존하고 있었던 건데, 그 위훈 삭제 사건으로 얘가 먼저 공격한 거야. 위훈 삭제 사건으로 너 임마 죽어! 하면서 이제 없앤 겁니다. 근데 훈과 반격한 겁니다. 너 죽어! 하면서 죽인 게 기묘하게 죽었다 해서 기묘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기묘년에 있었던 사화라고 합니다. 이때 조광주일파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중종도 유교왕이라 했었잖아요. 유교왕 때는 예서가 편찬됩니다. 이때 편찬된 예서가 인간이 지켜야 되는 윤리는 오륜이 있어요. 오륜. 그 중에 세종이 강조했었던 게 삼강이잖아요. 삼국시대부터 강조한 건 충효라는 두 개의 윤리는 원래부터 강조됐었고, 조선에 들어와 강조된 건 여자의 윤리. 그래갖고 삼강이 된 겁니다. 그 나머지는 친구 간의 윤리와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의 윤리, 장유유서, 그 붕우유신 같은 것들인데, 그 나머지 두 개가 이제 이륜입니다. 세 개 나머지 그 이륜 행실도 이때 편찬한 겁니다. 그리고 동몽수지, 이게 주의가 편찬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수지 있잖아, 국민수지. 주의가 만든 수지도 있어요. 동문이 이제 깨치지 않은 어린아이들 말하는 겁니다. 애들 때부터 봐야 되는 예절서, 그런 뜻이에요. 성리학 예절서를 애들 때부터, 성리학 신앙을 애들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책을 간행한 겁니다. 자, 그리고 뭐가 처음 만들어지냐면요. 지금 조광조 일파 내지는 사림들이 시급한 게 뭐라 그랬었죠? 자기 편을 여기서 잔뜩 만들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만든 게 뭐였었죠? 향약이죠. 이걸로 부족해.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기관을 만드는데 서원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서원.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서 성리학을 배운, 사림이라는 걸 배운 무리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처음 나타나요. 서원이. 이게 백운동 서원입니다. 이걸 합치면 백이동이라고 해요. 백이동. 백운동. 이륜행실도 동몽수지. 잘 나옵니다. 자, 이거는 소연이 있잖아요. 원래 사림이면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소주를 너무 많이 마신 거야. 소연이라는 사람이. 소연이 소주향을 풍기니까 이게 위기를 맞은 겁니다. 위훈삭제 기묘사와 소연이 소주향 풍겨서 위기 맞았다. 사림 중에서도 소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연이 소주향을 풍겨서 위기였다. 그래서 죽었다 하시면 됩니다. 친구들이 등장하고 난 뒤에 이제 그 16세기는 조선에 모순이 막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왕권은 약해지고요. 뭐 신하가 왕을 세우는데 뭐. 그리고 중앙 정치 기구는 사람은 훈구 대 사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고요. 사람은 여기 관청은 비변사라는 기구가 등장하면서 점점 공식적인 관청을 무력화시키고 비변사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기구로 이제 발전해가게 됩니다. 이거는 비공식 기구였었거든요. 그리고 지방에는 이 백성들한테는 수치 보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이게 16세기다. 또 15세기 때는 주변 국가까지 잘 다져놨거든요. 잘 체제를 잡아놨는데 16세기는 얘들한테 이제 맞는 시기가 돼요. 그니까 뭐 맞는다고 해봐야 그 이때 쳐들어오는 거는 북쪽에는 여진, 그리고 밑에는 외밖에 없습니다. 그 고려 시대는 북방민족이 쳐들어오는 게 제일 골칫덩어리 였었다면 조선은 이제 외입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까지는 고려 말부터 시작해갖고 조선에서는 외가 제일 골칫덩어리였었어요. 외가. 그래서 외가 쳐들어옵니다. 언제? 중종, 명종, 선조 때 쳐들어옵니다. 그 중에 중종 때 쳐들어온 걸 삼포해란이라고 해요. 세종 때 삼포기항했었잖아요. 거기서 얘들은 조선만 왔다 가면은 부자가 된단 말이야. 일종의 코리안 드림이 있었는데 이게 교역량이 적으니까 더 해달라 하면서 난동 피운 겁니다. 그래서 삼포 계양하고 계약 조치를 했었죠. 대마도 삼계탕 5위 있었잖아요. 그때 50척 200석까지만 했었는데 이걸 절반으로 줄여버립니다. 임신약 조치를 해갖고 25척 100서로 줄입니다.
이거 합치면 대마도 삼계탕에 오이 집어넣는 건 중3짜리라는 짓입니다. 중3임 하시면 됩니다. 대마도 삼계탕 오이 중3임. 됐죠? 자, 이때 비변사가 처음 설치됩니다. 전쟁이 있었으니까 이게 전쟁을 대비하는 기구거든. 변방의 일을 대비하는 기구거든요. 당연히 만들어야지. 변방 일을 대비하는 거니까. 전쟁이 없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소홀했었는데 일단 뭔가 작지만 전투가 벌어졌으니까 그게 대비하는 기구를 처음 만든 겁니다. 이게 그 괴물 기구로 커갈지 이때는 몰랐지. 그리고 이때 만들었다 해결되고 나서 없앴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임시기구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종아들이 인종이 있었는데 인종은 효자예요. 죽을 때 인자 붙이거나 예자 붙인 사람들 효자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장례 치르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업적이 없어. 그게 다야. 그리고 중종의 배다른 동생 명종이 왕이 되는데 이 명종은 엄마가 진짜 센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그 중종의 후처였었는데 후처가 이제 그 정치를 정말 잘해갖고 자기 아들을 이제 왕으로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문정왕후가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인종도 결혼했었단 말이야. 인종의 외삼촌이 살아있고 명종의 외삼촌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삼촌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그 외삼촌끼리 싸움을 이걸 외척간의 다툼이라고 하는데 이때 살인들이 껴있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도 일종의 사화라고 부릅니다. 이건 사실 사화라기보다는 외척간의 싸움 성격이 강한데 살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을사사화라고 해요.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뒤에 외삼촌이 이기겠죠. 그 윤원영, 윤씨 뭐가 많이 등장하면 요 을사사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윤, 소윤, 뒤에 윤원영이 이깁니다. 자, 그리고요, 그 여자가 정치하는 것을 굉장히 유학자들은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굉장히. 그래서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글들을 막 써대고 다녔었단 말이야. 양재역에 KTX역 벽보에 있잖아요.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있죠. 뭐 그런 식의 글을 써놓은 겁니다. 이게 양재역 벽수 사건이라고 합니다. KTX역에다가 낙서했다. 유학자들은 여성의 정치를 너무 싫어했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구 때? 여자 정치할 때였었다. 자, 그리고요, 남자왕들은 유학을 좋아하지만요, 조선에서도 궁궐의 여인들은 불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정치하니까 뭘까요? 다시 불교 정치 핍니다. 보우라는 승려를 등용합니다. 그래서 조선 왕 중에 불교 정치 폈다면 세조 아니면 명종 때입니다. 불교 정치 폈다면은. 자, 그리고 토지 주는 법을 없앱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문란이 나타나는데 이걸 박납회단이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임꺽정당 같은 난이 이제 드디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16세기는 수치문란이 발생하는 시기다. 자, 그리고요, 이 지역에 있었던 그 김효사화를 낙향했었던 사림들이 낙향해갖고 뭐 하냐면은 이 지역을 더 사림들이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향약이 더 발달하고 서원이 더 늘어나가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이 지역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이황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슈퍼스타 등장하는 거죠. 이 지역의 사림사회를 훨씬 더 강화시켜 나갑니다. 중앙정계에선 쫓겨났지만 사림사회를 훨씬 강화시켜 나갑니다. 이 이황이 건의해서 그 백운동 서원을 이건 사립학교란 말이에요. 국가 인가받은 서원으로 만들어버려요. 국가가 공식 인가해준 사립학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국가 지원도 받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사립학교로 바꿔버리는데 이게 소수서원입니다. 이걸 사액서원이라고 합니다. 자, 명종 때도 외침이 있어요. 명종 때 외침은 을묘외변이 있습니다. 을묘외변. 자, 이때 비변사가 상설화됩니다. 비변사를 다시 만드는데요. 또 왜구들이 또 난동을 피우니까 비변사를 다시 만들었는데 이때 안 없애고 둡니다. 즉 상설화됐다는 거예요. 재성방략 체계는 도단위 집중 방어 체제를 말하는데 워낙 큰 규모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진관 체제가 아니라, 진관 체제는 9년 단위로 군대를 모아서 싸우는 겁니다. 재성방략은 도 단위로 군대를 모은 거였었어요. 그렇게 모아서 싸웁니다. 워낙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거야, 사이즈가. 자, 됐습니다. 이걸 제비을이라고 해요. 제비을.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는 여자가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제 그 어떤 신하가 이제 그런 건의를 한 겁니다. 제비를 키우면 우리가 원하는 말들을 듣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비를 키웁시다 이런 말 했다라는 거죠. 제비를. 그러면 직방입니다 이런 말 했다라는 거예요. 제비을 직방이. 거보소, 보우, 소수서원, 거보소. 제비를 키우면 직방임. 이 을은 을사사까지 포함해 주시고요. 자, 이런 명종 때 업적 기억날 겁니다. 양지역 벽사건도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선조 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선조 때는 이제 훈구하고 사림이 싸우다가 이 훈구가 있잖아요. 중종 때까지는 왕을 지가 세울 정도로 훈구가 힘이 셌었는데 명종 때 되니까 이제 외척이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구가 이제 외척한테 붙습니다. 그래서 훈구와 외척이 이제 합쳐진 개념이 나타나는데, 자, 그걸 훈척이라고 합니다. 훈척. 그러니까 이제 얘부터 훈구는 외척에 기대서 자기가 권력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뭐 공신척봉이 더 이상 되지 않는 한은
훈구라는 게 계속 생길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세대가 바뀌면 없어질 존재란 말이야. 이 마지막 권력을 외척에 대고 있었는데 명종까지 죽자, 즉 외척 세력까지 없어지자 훈구는 자연 소멸 단계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만 남게 될까요? 사림만 남게 돼요. 그래서 선조 때 가면은 사림이 집권하게 됩니다. 명종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반계 다른 집 왕자들을 불러다가 왕위를 세우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었었던 사명주 중에 막내 아들이었었던 선조가 뜬금없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왕이 될 예상을 전혀 못했던 애가 또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조는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방 사림들을 부지런히 불러 모읍니다. 이걸 굳이 말하면 3차 진출을 하시면 돼요. 사림의 3차 진출. 사림들이 등장하는데 그간의 사정이 좀 바뀌었어요. 잠깐만 설명드립시다. 자, 중종, 명종, 영간에 특히 명종 때 을사사화로 대규모의 사림들이 낙향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낙향하면서 지방에 가서 나는 이제 정치 안 해. 난 지방에서 애들 교육이나 시키면서 조용히 살래. 하면서 서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불러들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방에는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중앙은 하나밖에 없지만 지방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달라. 사립학교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향교라는 게 지방에 존재하는데 국립학교입니다. 그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건 양이님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양반하고 쌍놈이 섞여서 공부하니까는 냄새 난다고 양반이 여기 안 가려고 합니다. 양반으로 주로 사립학교에 서원에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원은 사립학교예요. 향교는 중앙에서 교수님이 내려와서 가르치지만, 그러니까 동일한 교육이 행해지지만 서원은 지역별로 다른 교육이 행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원 출신 애들이 서울로 가게 되는데 이게 똑같은 성리학인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저기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개신교도 파가 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성리학을 해석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 버리니까 같은 사림인데 뭉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림이 분열하게 되는데 이거를 붕당이라고 해요. 선조 때 사림이 집권하자마자 분열하게 됐던 겁니다. 분열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겁니다. 남아있었던 훈구 세력들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걸 두고 이제 대립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붕당은 동서붕당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살던 데가 서울의 동쪽과 서쪽이었었다라고 해갖고 동쪽 땅, 서쪽 땅이 처음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주제는 훈구 어떻게 할 건데 이거였었어요. 동서분당, 훈적 정치단 견해 차이로 갈라졌다. 그리고 이게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게 전랑권이라고 하는데 전랑직이라고 하는데 이 전랑직을 차지하면 자기 사람들을 다 중앙정계에 심을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차지할 거냐를 두고 동쪽 사람들, 서쪽 사람들이 싸운 거예요. 이주 전랑권 다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김효원, 심의겸이 키워둡니다. 이게 최초 붕당의 당사자들이에요. 이들의 싸움이. 자, 그래서 그러면 갈 대로 가. 니들 맘대로 가. 하면서 이제 서로 갈라져 갖고 동인당과 서인당 이제 똑같은 사람이지만 두 당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서인이 그나마 있잖아요. 명종 때부터 좀 남아 있으면서 이때는 이제 하급 관리를 있다가 선조 때 이제 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장차관으로. 그러니까 서인이 선배당이에요. 동인은 이제 선조 때 새롭게 불러들인 사람이고, 서인은 명종 때부터 있었던 사람, 동인은 주로 선조 때 처음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부만 하다 온 사람들이니까 현실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되게 완고해. 자기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훈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었단 말이야. 서인은 훈구들하고 노래방 가서 탬버린도 쳐보고 회식 때문에 해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훈구도 웬만하면 고쳐 쓸 수 있다는 입장이었었고. 그 동인들이 주로 이제 서인들을 까는 겁니다. 이제는 서인이 장차관이니까. 동인이 서인을 까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 서인의 영수가 정철이었었는데요. 정철이 작전을 하나 만듭니다. 어떤 건수를 만들어갖고 이 건수를 계기로 동인들을 대거 죽입니다. 이게 정의를 모반 사건이에요. 정열입이 중앙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방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동인들하고 같이 놉니다. 이 사람이. 중앙에 있을 때 서인이었는데 동인하고 노는데 이 사람이 가서 이제 배운 사람이라고 그 지역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가.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 왜구들이 출몰을 많이 했었으니까 이때는 이 사람이 내려가서 이제 민방위로 조직한 거예요. 훈련도 시키고. 딱 맞지 뭐야. 너 이 새끼 반역이구만. 반역으로 몰아가갖고 정열이 모반 사건, 모반은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라 반역을 그냥 꾀했다는 겁니다. 실행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걸 계기로 1000여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1000여 명 죽는 것은 전쟁 아니면 그만큼 많이 안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 정철하면 국어에서 보면은 막 그 글을 잘 쓴 가사문학에 뭐 대가해갖고 막 예쁜 글 많이 쓴 사람이잖아요. 정치에서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동인 내에서 이제 서인에 대해 복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갈라지게 돼요. 복수를 꼭 해야 된다는 게 북인이고요.
야, 피는 피를 부른다. 적당히 하자. 이게 남인입니다. 남인. 북인은 복수하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동인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정철이 실수 하나예요. 왕한테 왕이 아직 챙챙한데 왕이 세자를 안 세우고 있으니까 후계자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계기로 불경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정철을 공격하게 되는데 공격할 때 정철 죽여야 된다 했었던 게 북인이고요. 아니야, 죽이는 거 그렇게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하자는 게 온건파입니다. 이들이 갈라지게 돼요. 정철 건절 사건, 정철에 대한 처벌 두고 동인이 남북으로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두 문자 따면은 동서 분당은 전란권으로, 동전, 남북 분당은 정열이과 정철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동전 남정정 하시면 돼요. 동전 남정정했다. 동전 남정정.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선조 때 진짜 큰 전쟁이 터지는데 이건 전국적인 전쟁입니다.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원체 잘 나오니까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자, 임진왜란은 간단하게 순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순서는 4월의 패전을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1592년 4월에 쳐들어오는데 육군이 패전합니다. 이거는 부동이 신선하시면 돼요. 부산성, 동래성, 송상원, 그 상주이, 그 충주의 신립 다 깨집니다. 충주 신립 탕근대 전투는 아주 유명하죠. 신립까지 패하자 선조가 피난합니다. 선조 피난으로 4월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선조가 도망가고 나니까 이기기 시작해. 5월에 해군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군 승리가 이순신의 승리인데 이게 옥푸하고 사천입니다. 옥푸가 첫 승리고요. 사천은 일본인들 4세기 되게 만든 겁니다. 거북선을 처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6월쯤 되면 한 보름 지나갖고 서울이 함락되고요. 한 2달 지나갖고 평양하고 함경도까지 진출합니다. 나라 전체가 거의 함락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일본의 보급선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너무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평양까지, 2달 만에 평양까지 갑니다. 함경도까지 가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의병이 등장해갖고 보급선을 교란하니까 이게 이제 음식이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그럼 바다로 나르지 뭐 이런 작전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순신이 또 끄는 겁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경계였었던 통영 지역에서 한산도에서 그걸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혀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고립되게 됩니다. 엄청 큰 전투입니다. 이게 7월에 이제 한산도 전투입니다. 전라도 지킨 전투예요. 자, 이게 안 되니까 일본 놈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여기 육지로 가지 뭐. 여기에 부산에 일본 기지가 있었으니까 이 막대한 군대를 가지고 이 진주를 거쳐갖고 전라도로 가려 했었던 겁니다. 전라도는 곡창지대라 여기서 조달하면 되니까. 근데 진주에 김시민이 있었던 겁니다. 김시민, 이순신 둘 다 충무공이거든요. 둘 다 호가. 바다의 충무공은 이순신, 육지의 충무공은 김시민이란 말이에요. 김시민이 막습니다. 한 3,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죠. 2만여 명이 넘는 왜군을 물리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진주 저기 유동축제 갔다 왔거든요. 유동축제 주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김시민 장군의 그 공성전, 방어전, 그걸 테마로 해갖고 이제 그 등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잘 해놨더라고요. 불꽃놀이도 되게 멋있게 잘하고. 그래서, 한산도 전투와 그 김시민의 진주성 전투는 전라도 지킨 전투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의병들의 전투 이긴 건 아니지만요. 얘들이 이게 안 되니까 그 한산도가 이게 안 되니까 원래는 전라북도로 가려고 했었어요. 이게 이제 금산 전투에서 이 의병들이 막아줬던 거고 이게 안 되니까 전라남도로 가려 했었던 겁니다. 이 세 개가 이제 전라도로 가려고 용 썼던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1593년 이제 평양성을 탈환하지 뭐예요. 얘들이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밑으로 철수하게 돼요. 쭉쭉쭉쭉 내려오게 됩니다. 자, 내려오는 걸 쫓아가다가 명군 애들이 왜그놈을 너무 우습게 알고 쫓아가다가 또 크게 당하는데 벽장한 전투입니다. 이때 명군이 크게 패배하고 나서 있죠. 이제 전투의 그 전의를 상실하게 돼요. 안 싸우려고 합니다. 자, 내려오는 왜군을 막으러 가다가 임금을 모시러 가다가 내려오는 왜군을 막으러 가다가 전라도 군대를 이끌고 권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군대가 남아있었으니까 행주산성에서 맞붙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3만여 명의 군대를 3,000명의 병사를 가지고 싸우는데 이깁니다. 행주산성. 말은 산성이라고 하는데 산성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목책 정도 있는 수준이었을 건데 그걸 막아낸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전투입니다. 자, 내려오는 중에 했던 겁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이놈들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진주에다 보복을 하는 게 이제 2차 진주혈전입니다. 이때 농계가 죽었다는 전설이 이제 전하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은 주로 1년밖에 안 하거든요. 1년 만이지 얘들이 이제 전쟁이 소강 상태로 가니까는 이제 선조가 내려옵니다.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자기를 지키는 군대 만들어요. 이렇게 훈련도감입니다. 자, 요까지를 두 문자로 따면은, 옥사한 김진평 행진이라고 하시면 돼요. 옥사한 김진평 행진. 전쟁 중이니까 옥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좀비처럼. 그게 금진평인데 이 사람이 행진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부동이 신선, 옥사한 금진평이 행진하고 있다. 이거 순서 한번 잡아보세요.
행진하면서 훈련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정유재란이라고 있는데, 정유재란은 정자 들어가면 7년을 말합니다. 임자 들어가면 2년을 말하고요. 그 간지 구분하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자, 정유재란하고 임진왜란하고 구분하는 순서 문제로 구분하는 문제 상당히 잘 나오죠. 이때는 7천년 패전이 있었고 직산전투. 이때는 충청도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왜군이 충청도까지밖에 못 가요. 직산이 최북단 한계선에 섰다. 자, 그리고 요번에 또 전라도로 가려고 하는데 막은 게 이제 명량, 진도에서 막습니다. 이번에는 그 한산도는 경상도였었고 진도에서 막습니다. 그리고 철수하는 왜군을 끝까지 쫓았고 이제 죽이다가 돌아가신 게 노량해전이고요. 이거는 칠직 명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순서를 물어보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주로 얘하고 순서 비교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옥산 금진평 행진하고 있다. 칠직 명로. 이 순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전쟁 후에 통신사를 파견한다. 그래서 국교를 다시 재개합니다. 이때 갔던 사람이 사명당 유정이 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